300억 달러 무기 계약을 한국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42조 원을 눈앞에 놓고 거절한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출신 30년 경력의 무기 중개인은 경악했고, 보복에 나선 미국 최대 방산기업은 주가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절한 한국에 전 세계 15개국이 앞다투어 돈을 들고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펜타곤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K방산의 충격적인 반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0억 달러, 한화로 42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서가 72시간 만에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대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대한민국이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방산업계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워싱턴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래들리,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30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를 중개해 온 사람입니다. 방위획득국 부국장까지 올라간 뒤 퇴직해서 지금은 글로벌 방산 컨설팅 회사 스트레텍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죠. 50개국 이상의 군사 당국과 거래했고 제 손을 거친 무기 계약 총액만 1천억 달러를 넘깁니다. 이 바닥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저에게는 30년간 변하지 않은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는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망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기도 했죠. 아버지 로버트 브래들리는 냉전 시대 록히드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계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무기는 자유세계를 지키는 방패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에서 30년을 보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제 방식대로 해석하게 됐죠. 무기는 돈이 된다. 방패든 칼이든 비싸게 팔면 그만이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요. 사건의 시작은 2달 전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상대는 하심 알카디르 장군, 중동 아라르비아의 군사참모 총장이었습니다. 아라르비아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의 자원부국이에요. 원유 매장량 세계 8위, 군사비 지출 세계 12위. 돈은 넘쳐나는데 자체 방산 기술은 없는 나라죠. 하심 장군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큰 건이 있어. 300억 달러 규모야. 한국 무기를 사고 싶은데 중간에서 좀 맡아줘. 300억 달러. 제 30년 경력 통틀어 최대 규모의 딜이었습니다. 커미션만 3억 달러를 넘길 수 있는 금액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이라고요? 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입니까? 미국 건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너무 많아. 의회 승인의 인권 심사에 뭐가 그리 복잡해. 한국은 깔끔하지 않나. 가격도 미국의 절반이고 성능은 검증됐고. 하심의 쇼핑 리스트를 받아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술 지대지 미사일 800발, K방공 체계 20개 포대, K2 계열 전차 300대, 장갑차 500대, 그리고 각종 탄약과 정비 장비까지. 이건 한국과의 군사력을 통째로 리셋하는 규모였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기 자판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미국의 60%, 성능은 80%. 나쁘지 않은 거래죠.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살 형편이 안 될 때 찾는 차선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가 부품 줘야 무기 만드는 하청업체, 우리 허락 없이는 수출도 못하는 나라. 그래서 이번 딜도 간단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받고 커미션 챙기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죠. 기껏해야 2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심 장군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기억납니다. 브래들리, 돈은 충분해. 가서 사인만 받아와. 간단한 일이야. 한국 놈들이 이 규모의 돈을 거절할 리가 없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2조 원을 눈앞에 놓고 거절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에 놀랐어요. 워싱턴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깨끗하고
날카롭고 어딘가 긴장감이 감도는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용산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빼곡한 네온사인, 한강을 건너면서 본 야경은 솔직히 꽤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풍경에 감상적이 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300억 달러와 커미션 3억 달러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한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서진입니다. 방위사업청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씨, 환영합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빛이 예리했어요. 악수를 하는 손에 힘이 실려 있었죠. 20년 방산관료 경력이라는 소개를 들었는데 그 경력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 차장님, 시간이 금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르비아 정부가 K방산 체계 도입을 원합니다. 규모는 30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 될 겁니다. 여기 쇼핑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자 강서진 차장이 리스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3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게 조금 거슬렸습니다. 인상적인 규모네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인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한국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라고요. 대금 지불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계약금 30% 선지급, 나머지 18개월 분할. 아라르비아 왕실이 보증을 섭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들리 씨.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하신다는 겁니까? 강 차장이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라르비아의 현재 군사작전 현황을 검토 중입니다. 인접국과의 분쟁에서 민간인 피해 보고가 접수되고 있어요.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2시간만 주십시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72시간이라고요? 300억 달러짜리 계약의 72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30년간 무기 시장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기를 사겠다는데 도덕 심사를 하겠다. 이건 제가 아는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색 테두리 안에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K-Defense. 평화를 지키는 방패.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패라. 예쁜 말이긴 한데 이 바닥에서 그런 말은 브로슈어에나 쓰는 거였거든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하심 장군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군님, 한국 측이 72시간 검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인권 심사를 한다는군요. 전화기 너머로 하심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인권 심사. 무기 파는 놈들이 인권 타령이야. 전쟁터에서 인권이 밥 먹여주나? 브래들리, 빨리 처리해. 이번 달 안에 사인 받아야 해. 내 작전 계획이 밀리잖아. 그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라르비아는 인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무기 소모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특히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하심 장군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었죠. 장군님, 제가 압박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빅터 로스. 미국 최대 방산기업 노스웰 디펜스의 수석 부사장이자 제 펜타곤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죠. 빅터에게 전화를 건 건 보험이었습니다. 한국이 만약 까다롭게 나오면 빅터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노스웰 디펜스는 한국 방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으니까요. 빅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거만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군. 한국에 있다며? 무슨 일이야? 300억 달러 딜인데요. 한국 측이 72시간 검토를 하겠답니다. 인권 심사를 한다면서요. 빅터가 크게 웃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정도였어요. 한국 놈들이 인권 타령. 재밌군. 걱정 마, 마이클. 한국은 우리 부품 없이는 미사일 유도 장치도 못 만들어. 내가 가서 살짝 귀띔만 해. 우리 노스웰이 불편해하면 한국 방산 라인 전체가 멈추는 거라고. 그럼 72시간이고 뭐고 바로 사인할걸. 빅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확신에 동의했어요.
한국이 미국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는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항법장치, 적외선 센서,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이런 핵심 부품들은 전부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놓으면 한국 방사는 순식간에 마비되는 구조였죠. 알았어, 빅터. 일단 72시간 지켜보고 안 되면 내 카드를 쓸게. 천천히 해. 한국 놈들이 배짱 부리면 내가 직접 서울로 갈 수도 있어. 오랜만에 한국 고기도 먹고 싶고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 위로 지나가는 유람선의 조명.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300억 달러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금고로만 보였죠. 72시간.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심 장군의 전화가 하루에 5번씩 걸려왔거든요. 브래들리, 진전이 있어? 없어? 장군님, 아직 검토 중이랍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내일이면 우리 방공망에 또 구멍이 뚫린다고. 빨리 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강서진 차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차장님, 아라르비아 측이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조기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사인받으면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자. 워싱턴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야지. 오전 10시 정각, 방위사업청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서진 차장이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국방부 관계자 2명이 더 배석해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감도는 공기가 무거웠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앉으십시오, 브래들리 씨. 강서진 차장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죠. 72시간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강서진 차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아라르비아에 대한 모든 방위산업 수출을 전면 거부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우려. 아라르비아 군사작전에서 민간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민간인 생명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강 차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300억 달러입니다. 42조 원이에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요. 이걸 거절한다고요? 강서진 차장이 파일을 덮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브래들리 씨, 42조 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무기가 아이들에게 떨어지면 그건 42조 원이 아니라 42조 개의 죄가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무기를 팔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기 시장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망한다고요. 하지만 강서진 차장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30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제 커미션 3억 달러도 함께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하심 장군이었죠. 브래들리, 뭐 하는 거야? 거절이라니 당장 뒤집어. 장군님,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입니다. 번복이 어렵습니다. 하심의 목소리가 금속성으로 변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350억으로 올려줄게. 아니, 400억도 좋아. 원하는 대로 맞춰줄 테니까 다시 가서 이야기해. 장군님, 한국이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심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문제야? 인권. 전쟁터에서 인권 타령이 말이 되냐고. 내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권 타령이나 하고 앉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빅터 로스였죠. 마이클, 뉴스 봤어. 한국이 진짜로 거절했다며? 네, 빅터. 전면 거부입니다. 빅터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올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었거든요. 걱정 마, 마이클. 내가 직접 처리해 줄게. 서울행 비행기 예약할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 빅터, 무슨 뜻이야? 한국 놈들이 우리 부품 없이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한국 방산 라인 전체가 멈춰. 항법장치, 센서, 엔진 제어기, 전부 우리 거야. 그때 무릎 꿇고 기어올걸. 42조 원 앞에서 도덕 타령이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앞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30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하심 장군은 경로에 있었고 빅터 로스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42조 원을 눈앞에 놓고도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한국의 비즈니스 자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빅터가 부품 공급을 끊으면 한국은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48시간 뒤 전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48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빅터 로스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한국 정부의 거부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통로를 빠져나온 그는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핀을 꽂고 있었죠. 60대 초반의 체구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여전했습니다. 펜타곤 시절부터 빅터를 알아온 저로서도 그가 이 표정으로 나타나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 놈들 표정이 어때? 아직도 도덕 타령하고 있어? 호텔 로비에서 만난 빅터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뚤어져 올라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짓밟기 직전에 짓는 특유의 미소였죠. 빅터, 한국 정부는 번복할 생각이 없어 보여. 강서진이라는 차장이 담당인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강서진, 관료 따위가 뭘 안다고. 내가 직접 보여줄게. 비즈니스가 뭔지. 빅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노스웰 디펜스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떴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붉은 선이 12갈래나 됐죠. 봐, 마이클. 이 선 하나하나가 한국 방산의 생명줄이야. 항법장치, 적외선 센서, 관성항법장치,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레이더 모듈. 전부 우리 거야. 내가 여기서 스위치 하나만 내리면 한국 전체 방산 라인이 멈춰. 빅터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야. 한국이 자랑하는 천궁방공체계. 이것의 탐지 레이더 핵심 모듈은 우리 노스웰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 이걸 끊으면 천궁은 눈먼 장님이 되는 거야.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파워팩 제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우리 손에 있거든. 저는 빅터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 방산이 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뭐야, 빅터? 간단해. 워싱턴에 있는 우리 로비스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의회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한국 방산 기업에 대한 핵심 부품 수출 통제를 걸 거야. 공식적으로는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명목이지. 한국이 우리 부품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석 달이야. 그 안에 기어서 찾아올걸. 빅터가 노트북을 덮으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심 장군한테는 좋은 소식을 전해줘. 한국이 안 팔면 우리 노스웰이 직접 팔겠다고. 미사일이야 방공망이야 뭐든 맞춰줄 수 있어. 가격은 한국보다 좀 비싸겠지만 하심 형편에 그 정도는 껌이잖아. 순간 빅터의 눈이 반짝였어요.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생각해봐, 마이클. 한국이 빠지면 그 300억 달러가 통째로 우리한테 굴러들어오는 거야. 한국 놈들 덕분에 오히려 대박이 터지는 셈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빅터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을 짓밟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거부를 기회로 삼아 자신이 300억 달러를 먹겠다는 계산이었죠. 이게 비즈니스야, 마이클. 도덕 타령하는 놈은 굶어 죽고 기회를 잡는 놈이 먹는 거야. 한국은 42조 원짜리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이 바닥에서 착한 척은 자살이라는 걸. 빅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방식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강서진 차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무기가 아이들에게 떨어지면 그건 42조 원이 아니라 42조 개의 죄가 됩니다. 빅터, 혹시 한국이 버티면 어떻게 하려고? 버틸 수가 없어. 우리 부품 없이는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빅터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확신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48시간 뒤 우리 둘 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빅터가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부품 수출 통제 로비를 시작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였어요. 호텔 방에서 CNN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속보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긴급 성명 발표. 한국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폴란드 국방차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방위산업에도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원칙을 가진 국가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K방산 체계의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한국의 거부 결정을 칭찬하면서 추가 계약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안 팔겠다는 나라에 오히려 더 사겠다고? 비즈니스 논리로는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전문 뉴스 앱에서 연달아 속보가 터졌어요. UAE 왕실, K방산 체계 도입 검토 착수. 왕실 성명에서 정치적 조건 없는 깨끗한 무기 파트너를 원한다고 밝혀 인도네시아 국방부,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협의 가속화, 도덕적 기준을 갖춘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는 성명,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K방산 체계 성능 재평가 착수. 이전까지 유럽산만 고려했으나 한국의 원칙 있는 수출 정책에 주목.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300억 달러를 거절한 나라에 전 세계에서 돈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거절했는데 오히려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30년간 무기 시장에 있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봤어요. 빅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빅터, 뉴스 보고 있어. 폴란드, UAE, 인도네시아가 전부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빅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시적인 여론 플레이야. 한두 달 지나면 다 잊혀져. 중요한 건 부품이야. 우리가 부품을 끊으면 한국은 납품 자체를 못해.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물건을 못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야. 빅터의 논리는 타당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그로부터 이틀 뒤 빅터의 로비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워싱턴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 방산 기업에 대한 핵심 부품 수출 심사 강화 조치가 발동된 겁니다. 사실상의 수출 통제였어요. 뉴스를 보는 순간 빅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됐어, 마이클. 스위치를 내렸어. 이제부터 한국 방산 라인에 우리 부품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석 달만 기다려봐. 한국이 울면서 찾아올 테니까. 빅터의 목소리에 승리의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심 장군한테 전해. 우리 노스웰이 직접 공급하겠다고. 한국보다 20% 비싸지만 납기는 빠를 거야. 아라르비아 건은 내가 먹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패닉에 빠질까? 아니면 부랴부랴 타협을 하러 올까? 한국 정부의 반응은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어요. 저는 호텔 방 TV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패닉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의 부품 수출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미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항법장치 및 저그외선 센서의 독자 개발이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측 조치로 인한 생산 차질은 6개월 이내에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변인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TV를 끄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는 걸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빅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빅터, 한국이 6개월이면 국산화 완료한다고 하는데.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야, 항법장치를 6개월에 국산화한다고? 미국이 20년 걸린 걸. 블러핑이야, 마이클. 겁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빅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그 담담한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얼굴은 보통 굳어 있거나 과장되게 자신감을 내보이죠. 하지만 한국 대변인의 얼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무렵 뜻밖의 인물이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소피 르클레르, 프랑스 르몽드의 방산 전문 기자였어요. 15년 경력에 프랑스 방산업체 다소와 탈레스를 해부하듯 취재해서 유명해진 저널리스트죠. 소피를 처음 만난 건 용산의 한 카페였습니다. 강서진 차장이 소개해줬어요. 브래들리 씨, 르클레르 기자입니다. K방산 취재차 오셨는데 미국 시각의 코멘트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소피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빨간 프레임 안경 너머로 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브래들리 씨,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자살이라고 봅니다. 300억 달러를 날린 거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부품 통제까지 받게 됐고요. 감동적인 결정일 수는 있지만 방산업계에서 감동은 밥 안 먹여줍니다. 소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의 비즈니스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려고 왔어요.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요. 하지만 어제부터 취재를 시작했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취재 메모였어요. 한국이 거부를 발표한 뒤 72시간 동안 15개국에서 K방산 도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추가 물량 25조 원, UAE 신규 도입 18조 원, 인도네시아 잠수함 협력 12조 원, 노르웨이 성능평가 착수,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검토, 호주 차세대 방공망 협의 요청. 합산하면 거부한 3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계약이 아니잖아요. 문의일 뿐이지. 맞아요. 하지만 문의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 건 이례적입니다. 제가 15년간 방산을 취재했지만 무기를 안 팔겠다고 선언한 나라에 주문이 밀려드는 건 처음 봐요. 소피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혹시 역설의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아세요? 모릅니다. 명품 브랜드가 특정 고객에게 판매를 거부하면 오히려 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에르메스가 아무에게나 버킨백을 안 파는 것처럼요. 한국이 지금 방산업계에서 그걸 한 거예요. 300억 달러를 거절함으로써 K방산은 아무나 살 수 없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찰칵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게임의 규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감지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방위장비전본부의 고위 관계자가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한국의 결정이 부러웠습니다.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일본이요. 한국의 방산 경쟁국인 일본이 한국이 부럽다고 한 겁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랐고 미국이 팔라면 팔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자적인 수출 원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한국은 42조 원을 포기하면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방위산업계 내부에서도 한국처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일본이 한국 편을 드는 건 이 바닥에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소피 르클레르가 그 기사를 읽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브래들리 씨, 비즈니스 자살이라고 하셨죠? 일본까지 한국을 부러워하는 자살은 제가 처음 봅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빅터에게 전화해서 일본 기사 이야기를 했더니 빅터는 일축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뭘 안다고. 그건 외교적 립 서비스야. 실제로는 한국이 빠진 시장을 일본이 먹으려고 견제하는 거라고. 이 바닥에서 착한 척하는 놈은 전부 속셈이 있는 거야. 빅터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100% 동의했을 그 말이 이번에는 70%밖에 와닿지 않았어요. 30%의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서진 차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창원에 가보시겠습니까? K방산 생산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솔직히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300억 달러를 거절하고 미국의 부품 통제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KTX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창원까지 2시간 반. 차창 밖으로 한국의 농촌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공장 굴뚝들이 보이고 고속도로 위를 대형 트레일러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죠. 이 작은 나라에 에너지가 넘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원역에 내리자 강서진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2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공간이었어요. 창원 방산단지.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은 부지에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귓속으로 기계 소리가 밀려들었어요. 낮은 주파수의 울림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죠. 여기가 K방산의 심장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 3대 방산 기업의 핵심 생산 시설이 이 단지 안에 전부 모여 있어요. 강서진 차장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천궁 방공체계 조립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홀 안에 미사일 동체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서 로봇팔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천궁2 조립 라인입니까? 네. 여기서 연간 포대 단위로 생산됩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와 동급의 요격 성능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에요. 동시 다수 표적 교전이 가능하고 이동식 발사대라서 배치 유연성도 뛰어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의 동급 성능. 그건 미국 방산업계 입장에서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서진 차장이 저를 별도의 건물로 안내했어요. 입구에 연구개발동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설계도를 돌리고 3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부품을 뽑아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금속 분진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국산화 연구동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밤을 새운 티가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항법장치 국산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품 통제를 하기 전부터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네.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언젠가 이 카드를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이 부품을 무기로 쓸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3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항법장치는 92% 완료 상태입니다. 적외선 센서는 87%. 6개월이면 전부 끝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통제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내년이면 100% 국산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어요. 빅터가 허세라고 했던 6개월 국산화. 그게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방문지에서 찾아왔습니다. 강서진 차장이 저를 단지 끝쪽의 작은 건물로 데려갔어요.
간판도 없는 평범한 건물이었는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출입증을 3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복도 끝에 유리벽으로 된 클린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강 차장님, 저건 뭡니까? 강서진 차장이 유리벽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정밀 유도 센서입니다. 미국 노스웰 제품보다 탐지 범위가 1.4배 넓고 오차율은 절반이에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양산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스웰보다 성능이 좋다고? 미국 방산업계 최고의 센서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넘어선 거였어요. 이걸 빅터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빅터가 스위치를 내렸다고 자랑하던 그 순간, 한국은 이미 빅터의 스위치가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40대 중반의 기술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작업복 주머니에 연필이 꽂혀 있었어요. 여기서 몇 년째 일하고 계십니까? 18년째입니다. 한국 정부가 300억 달러 계약을 거절한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42조 원이 아깝긴 합니다. 우리 월급이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만든 무기로 아이들이 죽는 건 싫습니다.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밤에 작업하다가 미사일 동체를 보면 이게 누군가의 아버지를 지키는 방패가 될지, 누군가의 딸을 해치는 칼이 될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칼이 될 곳에는 안 보내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심이 됐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무기를 팔면서 그 무기가 누구를 향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처음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들판 위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일상이겠죠. 내가 팔아온 무기들이 어딘가에서 그런 불빛을 꺼뜨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위스키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노스웰 디펜스 주가 48시간 만에 15% 폭락, 시가총액 8조 원 증발, 빅터의 노스웰이었습니다. 빅터가 한국의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선언한 직후 노스웰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빅터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국 방산의 핵심 부품 중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방산의 핵심 부품 중에도 한국에서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고성능 군사용 반도체, 정밀광학 센서, 특수합금 소재. 이런 부품들의 68%가 한국 기업들의 생산망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빅터가 한국을 향해 스위치를 내린 순간 한국도 조용히 자기 쪽 스위치를 잡은 거였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핵심 반도체와 특수 소재의 대미 수출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 결과 노스웰 디펜스의 스텔스 전투기 조립 라인이 즉각 멈췄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레이더 모듈을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TV를 보면서 빅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빅터, 뉴스 보고 있어? 노스웰 주가가 빠지고 있어. 빅터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계산착오야, 마이클. 한국 놈들이 우리 부품에 의존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어. 우리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빅터를 알아왔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처음 들었어요. 8조 원이 날아갔어, 마이클.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어. 내일 긴급 회의래. 빅터의 보복은 완벽하게 역풍을 맞은 겁니다. 한국의 목을 조르려다가 자기 목을 조른 꼴이 된 거였죠.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 국방위원회가 노스웰 디펜스에 대한 긴급 청문회 소집을 결정한 겁니다. 한국에 대한 부품 수출 통제가 오히려 미국 방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해명하라는 거였어요.
빅터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청문회에 불려가게 생겼어. 빅터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 르클레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씨, 기사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자살이 아니라 한국이 방산의 새 표준을 만들었다로요. 내일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한참을 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비즈니스 자살이 새 표준이 됐다. 제가 알던 세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왔죠. 문득 짐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장 올 때 항상 가져오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잠이 안 와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어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건데 저도 모르게 가방에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몇 년 전 집을 정리할 때 넣어뒀던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냉전 시대 미사일 방어책의 설계 메모들이 대부분이었죠. 수식, 도면, 회의록. 아버지의 30년이 이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마이클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메모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에게. 내가 무기를 만든 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 어머니와 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기가 방패가 되려면 그 무기를 쥔 손이 깨끗해야 한다. 더러운 손에 들린 방패는 칼이 된다. 아들아,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부디 기억해라. 내가 파는 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이다.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30년간 저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돈이 된다. 감정이 끼어들면 망한다. 그게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쥔 손이 깨끗해야 한다. 강서진 차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무기가 아이들에게 떨어지면 그건 42조 원이 아니라 42조 개의 죄가 됩니다. 창원의 기술자가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로 아이들이 죽는 건 싫습니다.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글. 내가 파는 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이다. 세 사람의 말이 하나로 겹쳤습니다. 아버지와 강서진과 창원의 기술자가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제가 팔아온 것은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팔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30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밤, 한참을 울고 난 뒤에 강서진 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차장님,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42조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원칙을 지키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서진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래들리 씨, 우리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나라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줬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강 차장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42조 원은 큰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보다 비쌉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첫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방패, 한국이 말하는 방패, 그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빅터 로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하심 알카디르 장군의 결말은 그보다 훨씬 처참했거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파멸이 한국에 가져다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빅터 로스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했습니다.
노스웰 디펜스 주가 폭락 이후 미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의 청문회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CNN과 폭스뉴스가 생중계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그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빅터가 증인석에 앉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일주일 전 서울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그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로스 부사장, 귀하의 지시로 한국에 대한 부품 공급이 중단된 것이 맞습니까?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빅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기술 유출 방지 차원의 정상적인 조치였습니다. 정상적인 조치요? 그 정상적인 조치 때문에 우리 노스웰의 스텔스 전투기 조립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한국산 군사용 반도체 없이는 레이더 모듈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빅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고요? 귀하는 3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입니다. 미국 방산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강행한 겁니까? 빅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TV 화면이 청문회장의 방청석을 비췄어요. 노스웰 디펜스 주주들이 앉아 있었는데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8조 원이 증발했으니 당연했죠. 로스 부사장,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귀하가 한국에 대한 부품 통제를 추진한 시점과 아라르비아에 대한 노스웰, 직접 납품을 제한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시장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노스웰이 차지하려 한 것 아닙니까? 빅터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를 귀속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위원장님, 저는 미국 방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이익이요? 귀하의 행동으로 노스웰 주가가 15% 폭락했고 시가총액 8조 원이 증발했으며 미국 공군 차세대 전투기 납기가 14개월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익입니까? 빅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는데 증인석 모서리를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있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뒤 노스웰 디펜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빅터 로스 수석 부사장, 즉각 해임. 30년 넘게 미국 방산업계를 호령하던 빅터의 경력이 단 한 번의 오만한 판단으로 끝장난 겁니다. 빅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온 건 청문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전화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만큼. 마이클, 한 가지만 묻겠어. 내가 어디서 틀린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빅터, 내가 틀린 건 한국을 하청업체로 본 거야.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한국 없이는 못 만드는 게 더 많았어. 빅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도덕 타령하는 놈은 굶어 죽는 거야. 그게 30년간의 진리였는데. 아니요, 빅터. 도덕 없이 장사하는 놈이 굶어 죽는 시대가 온 거야. 내가 증명해줬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빅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하심 알카디르 장군의 결말은 빅터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한국에 거절당한 뒤 하심은 빅터를 통해 노스웰 디펜스에서 직접 무기를 조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빅터의 부품 통제가 역풍을 맞으면서 노스웰 자체 생산 라인이 마비됐고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라르비아 군부는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채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심이 그토록 급하게 한국 무기를 사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접국과의 분쟁에서 방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심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이 팔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아닙니다, 장군님. 한국이 안 팔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심이 씹어뱉듯 말했죠. 감상적이군, 브래들리. 내가 그렇게 변한 거야? 네, 변했습니다. 그 전화가 하심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달 뒤 아라르비아 의회가 하심 알카디르의 군사참모 총장 해임을 의결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임계점을 넘어선 거였죠. 한국의 거부가 도미노의 첫 패였습니다. 한국이 거절하자
다른 나라들도 아라르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하심은 사면초가에 몰린 겁니다. 무기를 구할 수 없게 된 아라르비아는 결국 인접국과의 휴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멈춘 거예요. 한국이 300억 달러를 거절한 그 결정 하나가 한 지역의 전쟁을 멈추는 데 기여한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의 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기가 방패가 되려면 그 무기를 쥔 손이 깨끗해야 한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음으로써 방패가 된 거였어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짜 방패의 의미였습니다. 악인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거부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소피 르클레르가 르몽드 특집 기사에서 정리한 데이터예요. K방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에서 27%로 상승. 6개월 만에 9%포인트가 뛴 겁니다. 신규 계약 총액 180조 원 돌파. 거부한 42조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폴란드와 25조 원 규모의 K2 전차 추가 도입 계약 체결. 루마니아와 1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및 장갑차 패키지 계약. UAE와 18조 원 규모의 천궁 방공체계 도입 합의. 인도네시아와 15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MOU. 호주와 22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방공망 협력 착수. 소피 르클레르의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의 에르메스가 되다. 안 파는 것이 브랜드가 된 최초의 방산 대국. 그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300억 달러를 거부함으로써 방산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이제 세계는 무기를 살 때 성능과 가격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도덕적 기준까지 평가한다. 누구에게 팔지 않느냐가 누구에게 파느냐만큼 중요한 시대가 열렸다. 빅터가 허세라고 비웃었던 6개월 국산화도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 약속대로 항법장치, 적외선 센서, 레이더 모듈의 100% 국산화를 완료했어요. 미국 부품 의존도가 제로가 된 겁니다. 빅터가 자랑하던 스위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오히려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정밀 센서가 노스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타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청업체로 취급당하던 한국이 이제 미국이 기술을 사러 오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서울에서 지켜봤습니다. 원래 2주면 끝날 출장이 석 달이 넘게 이어졌어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강서진 차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용산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죠. 브래들리 씨,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올 때는 한국을 무기 자판기라고 생각했어요. 가격으로 승부하는 2등 방산국. 미국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보다 원칙이 비싸다는 걸 증명한 방산 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어다 줬어요. 역설적이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도덕이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강서진 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리한 눈빛 대신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K방산은 평화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복도에서 그 액자 보고 코웃음 치신 거, 저 알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파는 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이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뒤 저는 스트레텍 글로벌의 경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사무실 벽에 아버지의 수첩 페이지를 액자에 넣어 걸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없는 딜은 중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비즈니스라는 것을. 직원 몇 명이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이 바닥에서 도덕 타령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도 석 달 전까지는 똑같았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30년간 저는 무기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누가 사든 어디에 쓰든
가격만 맞으면 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바닥의 규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은 300억 달러를 버렸습니다. 42조 원을 눈앞에 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의 보복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거절한 금액의 4배가 넘는 180조 원의 새 계약을 들고 돌아왔죠. 빅터 로스는 한국을 짓밟으려다 자기 회사를 날렸습니다. 하심 알카디르는 무기를 구하지 못해 전쟁을 멈춰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30년 전에 남긴 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무기는 쇳덩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내일입니다. 그 내일을 지킬 것인지 빼앗을 것인지 그 선택이 한 나라의 격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K방사는 평화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브로슈어에 쓰는 예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리고 42조 원을 걸고 증명해낸 진짜 철학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대한민국은 워싱턴에서 30년을 보낸 저 같은 사람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진짜 힘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최고의 원칙을 가진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